네, 다음 주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주에도 실적 발표들 계속 예정돼 있네요. 네, 일단 이제 5월 12일 날은 SK텔레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좀 돼 있고요. 5월 13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이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이제 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이제 방문한다고 하니까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러게요. 또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나올지 궁금해요. 그것도 좀 주목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월 14일은 이제 JYP 엔터가 실적 발표가 좀 예고가 돼 있고 5월 15일은 이제 미국의 4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또 미국 필라델피아,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표도 나올 예정입니다. 5월 16일은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되고 미국에서는 5월달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건 어떤 거고 또 왜예요? 일단 이제 경제지표 쪽에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매 판매 데이터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좀 줄었을지 아니면 오히려 사재기 때문에 좀 늘어났을지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미국 지표 중에 이제 제조업 지수도 지금 최근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업 지수도 반등을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금요일 날 이제 미시건대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 후에 물가가 얼마나 될 것 같냐 이걸 설문조사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갑자기 급등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까 봐. 근데 이게 조금 진정되면, 왜냐하면 지금 영국과 무역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이게 되면 이건 증시에 좀 긍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굵직한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실적 발표가 끝났지만 SK텔레콤에 좀 주목해야 될 게 그 저번에 해킹 문제 때문에 네. 실적이 이제 어떻게 될지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1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적에 반영할지 그걸 좀 얘기할 수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또 이 국가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진짜 이렇게 실적 시즌이 한창인데 여기서 조금 의아하다 싶은 게, 이게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원래 트럼프가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안 좋을 거다 이런 저희 관측들을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매우 실적도 좋았고 당연히 주가도 좋아졌고,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 다시 한번 좀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그 재생에너지가 워낙 좀 안 좋았죠. 당선되자마자 뭐 주가들이 막 급락을 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하나솔루션, 뭐 CS윈드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 그래서 급등을 했는데, 다만 아직 트럼프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좋아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트럼프가 또 안 좋은 정책을 또 얘기를 하면, 이게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이 어떤 태양광 제품이나 풍력 제품을 생산하면 보조금을 줘요. 그걸 AMPC라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애겠다 그랬어요, 사실 트럼프가. 근데 아직은 없애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건드려 버리면 재생에너지는 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건들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약간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네.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쵸. 근데 지금 트럼프가 미는 건 뭐죠? LNG 발전입니다. 그리고 원전인데, LNG 발전과 원전 기존 걸 쓰면 돼요. 근데 앞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이걸 지어야 되잖아요, 더. 네. 짓는데 LNG 발전소도 최소 2년 이상 걸리고요. 원전은 아시겠지만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부족한 걸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태양광이 제일 빨리 건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은 그런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걸 좀 공급할 수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막아버리는 것도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를 하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그냥 전력이 이렇게 되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마냥 버리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뭐 스페인에서도 이슈가 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스페인도 지금 태양광 발전도 많이 하고 재생에너지 하지만, 그게 재생에너지가 또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됐건 LNG가 됐건 원전이 됐건 모든 에너지는 다 필요한 지금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이제 트럼프 시대에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선입견은 우리가 좀 버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경쟁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 경쟁인데,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예,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너무 재생에너지를 버려버리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실적까지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주들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되 어쨌든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는 너무 트럼프에 대한 공포를 좀 벗어내시고 기업별로 실적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괜찮은 기업들이라면 한번 그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트럼프 때는 신재생에너지 아니다. 이런 선견 버려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뭐 화장품도 앞으로 성장세가 좀 더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주셨고 방산주도 실적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도는 구조적인 성장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구조적 성장주가 맞는 것 그래요. 같아요. 일단 둘 다 공통적인 화장품은 관세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수출할 때 당연히 붙는데 다만 인디 브랜드는 가격이 싸니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이제 산업 다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사실 방사는 없죠. 방사는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공통적인 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둘 다 비슷합니다. 성격이 또 뭐가 비슷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내수 아니면 이제 화장품은 중국에만 의존했죠. 그래서 시장이 좀 좁았어요. 근데 지금 둘 다 뭐가 바뀌었죠? 방사는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중동에 수출도 많이 하고 시장이 열려버렸잖아요. 그게 있고 우리나라 화장품 마찬가지죠. 미국을 열고 일본을 연 다음에 지금 유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뻥뻥 잘 나오는데 이번에 가장 대표 회사가 APR입니다. APR이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그 당일날인가요? 주가가 28% 급등해 버렸거든요. 하루에. 그리고 또 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르게 매출이 잘 나옵니다. 미국도 잘 나오고 일본도 잘 나오고 지금 유럽까지 터지니까 이게 시장이 결국 확장되는 거죠. 매출 비중의 70%가 수출이래요. 그만큼 내수만 바라보던 이런 천수다 산업이 아니에요. 이제 옛날처럼. 지금은 완전히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가성비가 어쨌든 좋잖아요. 이 가성비의 핵심은 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우리나라 ODM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네. 예. 그리고 방산도 지금 잘하는 게 우리는 전쟁 국가다 보니까 아직은 휴전 상태니까 엄밀히 따지면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가동이 잘 되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납기를 잘 지켜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조 역량이 둘 다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그 시장의 어떤 이제 성장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화장품과 방산주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 성장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두 산업 다 단계에 너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 오른 부분만 조금 일부 경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면 접근하기가 되게 마음이 일단 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너무 과열됐을 땐 또 조심해라. 네. 자, 어제도 아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한한령, 중국의 한한령 해제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가 크고 오래됐던 만큼 정말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어서 정확히 어떤 조건들이 성립이 되면 좀 한한령이 해제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한령이 해제됐냐 마냐 논쟁은 되게 심한데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그 이펙스라는 이제 보이그룹이 중국에서 이제 콘서트를 여기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엔터주가. 근데 공연장이 1,100명 정도 수용을 너무 해요. 작아요. 근데 일단 10,000명은 돼야 된대요. 한한령 해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0,000명 이상에서 K-팝 아티스트가 단독 콘서트를 해야 된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그 조건이 좀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언급해 주신 게 이게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중국은 중국 스스로 한한령 해제했다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한한령 했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한 게 없대요. 한한령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갖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최소 1만 명 이상 단독 공연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가 큰 그 중국의 CCTV 같은 국영방송 있죠. 여기에 한국 연예인이 나가야 돼요. 방송에 출연하는 거. 직접. 예, 직접 나가는 거.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 얼마 전에 CCTV가 한국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대규모 합작 공연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CCTV는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는 좀 열리지 않은 것 같고 세 번째가 드라마 쪽인데 아이치나 바이도 텐센트 비디오가 이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제 OTT예요.
여기에 한국 드라마가 이제 업로드 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근데 아직은 뭐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 정도라도 되기 시작하면 이 기준에 맞는 거죠. 그러면 한알령이 진짜 해제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한알령 저희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근데 안타깝게 아직은 이 세 가지 조건에 아직 안 맞아요. 근데 열릴 수는 있는 지금 분위기는 많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딱 나오면 이제 진짜 열렸구나. 물꼬가 네, 이렇게 좀 스팀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이라는 게 진짜 한한령이 내려졌다 이런 이런 것도 건 딱 아니에요. 있었던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왜 한알령이라고 하냐면 공식적으로 내린 건 아닌데 콘서트 허가를 안 해주고요. 중국 방송에 못 나가고 드라마가 업로드가 그렇죠.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한한령. 네, 그러니까 한알령이죠. 그거 자체가. 근데 이게 깨진다는 건 우리가 막 생각할 때 뭐 시진핑이 한한령 해제됐다 뭐 이런 이렇게까지 얘기는 얘기하거나 안 합니다. 그런 건 네. 아니다. 네, 이런 사인들을 좀 잘 지켜보셔라. 네.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이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또 보고서 보면서 저희가 이제 증권주, 항공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항공주가 이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환율도 급락하면서 주목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좀 확인할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주가에서는 항공주를 나쁘게 볼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워낙 지금 시장이 뭐 그동안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항공주가 올해 내내 주가가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로 거론되는 게 결국 환율이 너무 높아서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면 항공주는 절대 좋기가 좀 어려운 게 달러 부채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대한항공이 달러 순부채 규모가 35억 달러, 진에어가 한 2.3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자료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떨어져도요. 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달러 부채 이자 지급 규모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10원만 떨어져도 350억 이익이 는데요. 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400 그때 얼마까지 갔죠? 70원이었잖아요. 네. 1,370원 갔다 왔잖아요. 100원 빠지면 3,500억이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순이익이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높은 환율에도 대한항공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실제. 네. 근데 여기서 환율이 100원만 떨어져도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밖에 없죠. 다만 추세적으로 좀 가기가 어려웠다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분기가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LCC 그 예전에 한번 사고 그렇죠. 영향이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추세적 반등은 좀 시간 걸린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당분간 환율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항공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어쨌든 좀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항공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 주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밑에 있는 그 LCC들이 여기도 합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항공사가 일단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또 환율 떨어지죠. 거기에 유가까지 떨어졌어요. 유가도 오를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조건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열리는 분위기잖아요. 뭐 비자도 면제하고 이런 분위기. 그래서 수요도 더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지금 환율이 좀 단계 다시 올라서 주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히려 주가가 좀 다시 또 흔들린다면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흔들린다면 예, 지금은 그래서, 또 많이 올라 있으니까요. 예, 단기엔 좀 올랐는데 근데 길게 보면 아직도 엄청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부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있잖아요. 항공주랑 마찬가지로 원전주도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게 네. 막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안 된다 그랬다가 또 되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계약 직전에 계약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또 체코 정부에서는 그냥 밀어붙이겠다 뭐 또 이렇게 네. 나왔고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내용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우리가 7일 날 본계약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앞두고 갑자기 이제 체코 지방정부 이제 지방 법원이죠. 거기서 프랑스 원전 기업 EDF가 가처분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원전 계약하면 안 된다. 집행정지. 근데 그거를 갑자기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계약이 지금 안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체코 정부도 황당한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체코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전 승인을 일단 해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좀 또 어쨌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전 승인 해놓고 아직 최종 계약은 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좀 미뤄뒀지만 어쨌든
지금 체코 정부는 굉장히 좀 급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전 승인이라는 약간의 이제 단기 처방책을 좀 내놨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체코라는 이제 국가가 이게 재정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26조짜리거든요. 이거 네. 2개 만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늘어지잖아요. 점점 이게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늘어지니까. 이 하루하루가 다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체코 정부는 빨리 만들어가지고 원전 빨리 돌리고 싶은데 그게 늦어지면 체코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프랑스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이거 늦어진 거.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나중에 판단을 다시 내려가지고 결국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프랑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좀 받을 건 받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프랑스가 옛날부터 이렇게 딴지 걸기로 좀 유명해요. 여기가 과거에도 여러 국가들한테 자기네가 안 되면 막 가처분 신청하고 그런 게 좀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뭔가 프랑스스러운 네. 느낌도 좀. 근데 이게 프랑스가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요. 이 단가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3파전이었잖아요. 한수원과 프랑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근데 한수원의 단가가 이 메가와트당 267만 달러였는데 프랑스는 460만 달러였대요. 오. 웨스팅하우스는 400만 달러. 근데 우리나라의 장점은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했잖아요. 네. 납기를 정말 잘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프랑스의 일부 원전은 지금 납기를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납기를 막 10년 이상 늦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코 정부 입장에선 이거 프랑스를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유럽이니까 아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체코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괜히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가 자꾸 이렇게 방해한다는 건 한국한테 이거 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프랑스가 다 봤을 때 이거 그냥 두면 무조건 한국에 넘어가겠다. 놓치기 너무 아깝고 그래서 계속 저는 좀 딴지 거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네. 얻을 게 없을 텐데 프랑스 근데 입장에서. 뭐 어쨌든 계속 회방을 좀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체코 지방법원이 이걸 계속 좀 받아들여서 혹시라도. 하면 프랑스랑 또 우리가 같이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일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소식과 관련해서 이 원전주들 보고 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저는 방향성은 안 바뀔 거라고 바뀐다. 생각합니다. 결국 체코 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네. 한국과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사죠. 빨리 만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증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방향성 자체는 안 바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원전주에 대한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체코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은 긍정적이다. 부담 없는 것들이 좀 계속 네. 짚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이 얘기도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 미국 법원이 게임 등의 이 컨텐츠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만 강제로 결제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변경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애플은 반박을 했고, 근데 게임 업계는 이를 반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게임주에는 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주한테는 좋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거 결제할 때 만약에 10만 원짜리 게임을 결제하면 3만 원은 애플이 가져가고요. 7만 원은 게임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수수료를 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에픽이라는 게임사가 에픽. 예, 소송을 건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가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왜냐 애플한테 많이 줘야 되잖아요. 떼줘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주죠. 따로 이거 빼서 그냥 여기서 결제할 수 있게 한번 좀 외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번 해달라. 이렇게 좀 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 판결에서 에픽게임즈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애플이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뒤집을 가능성이 좀 높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게임사 입장에선 이제 애플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애플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고집하면 이제 그러면 다 외부에서 만약에 결제를 해버리면 수수료 수입이 확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애플은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수수료 깎아줄게. 네. 지금 30%잖아요. 요걸 깎아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데 뭐 이걸 내다보셨는지 모르지만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석 연구원님이 작년 11월에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이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앱 수수료가 30%에서 17%도 인하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이게 게임사한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모바일 이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수수료가 지금 39조 정도 되는데 지급하는 게 이게 22조로 급감할 수가 있대요. 17조를 아끼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는 뭐 할 거냐?
뭐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 개발을 늘릴 수가 있죠. 그렇죠. 신작을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작을 하게 되면 그 중에 한두 개만 터져도 예, 엄청난 이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게임사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뉴스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애플이 수수료를 인하할지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판결로 인해서 인하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고 게임사들의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는 아마 넷마블을 좀 그때 꼽아주셨고 뭐 시프트업이나 넥슨 게임즈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뭐 게임주, 화장품주, 방산주, 원전주 비롯해서 분위기가 최근 좋은데 지수를 보면 한 2,600까지 이제 근접을 했거든요. 이게 3,000을 넘는다 이런 얘기도 머니올라에서도 전해드렸고 지난주에. 그래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물론 이제 그 한 후보가 지수 5,000, 코스피 5,000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가면 진짜 좋죠,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5,000을 생각하기보다는 지수가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 꾸역꾸역 올라간단 말이에요.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전히 싸다는 거. 관세가 더 나빠질 게 있을까. 또 추경도 있고 거기에 환율 하락까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모멘텀들이 잘 이제 어우러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대통령이 사실 누가 되건 간에 주식시장 부양하는 거는 그 누구도 저는 뭐 거기에 거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주를 위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저는 좀 많이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 뭐 지수 3,000도 뭔 얘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어쨌든 지금 올해만큼은 국내 증시에 한번 재평가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너무 올랐던 기업보다 그런 재평가가 있을 때 수혜받는 그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좀 관찰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좀 덜 올랐던 그런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는 거. 흔히 이제 가치주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 배당도 많이 주고 하는. 그리고 배당주 중에 좀 제일 소외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죠. 자동차가 너무 지금 안 좋았는데 영국의 관세가 인하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자동차 관세도 좀 인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반도체도 워낙 지금 소외가 좀 심한 상황인데 품목 관세가 자동차도 조금 영국 쪽에서 인하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 관세 부과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관세가 그렇게 또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주가들은 너무 못 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소외받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을 뭐 이게 위가 열린다 언제쯤이면 뭐 3천 간다 이런 걸 좀 고민하기보다는 여전히 한국 증시가 싸니까 이렇게 싼 구간에서 좀 못 오른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나아질 게 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추려보는 거. 예,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아질 게 있을까 한번 약간 다시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자, 이번 주에 보고서 일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장문준 강민찬 연구원님이 안 그래도 이제 원전 이제 보고서예요. 네, 왜 궁금해요. 지금 원전에 주목하는가 이 얘기인데 일단 이제 그 여기서 좀 주목할 기업 중에 하나가 홀텍 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미국 비상장 기업이에요. 상장은 안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사용 후 핵 연료 있죠. 요거 관리하는 거 세계 1등 기업인데 최근에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네. 그러죠. 여기 신규 시장으로 지금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데 이 회사를 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회사랑 같이 파트너를 맺은 회사가 현대건설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랑 손을 잡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홀텍은 어쨌든 기술은 있지만 이런 신규 원전을 지으려면 누가 건설사가 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파트너사가 필요해요. 근데 현대건설 이제 이번에 아마 Q&A도 했던 것 같은데 현대건설을 그럼 왜 선택을 했냐 이런 또 질문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일단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좀 최적의 파트너 중에 하나고 옛날에 현대건설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수행했던 이력이 있는데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대형 원전 시공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는 것도 하나의 좀 이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시공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검증된 회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건설은 근데 이 홀텍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도 불가리아에서 지금 그 원전을 제가 알기로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파트너는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이 지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전과 건설을 같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주목하자는 그런 좀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SMR, 올해 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형 원전에서도 성과가 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건설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보고서로 좀 생각하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시의적절하게 수많은 보고서 중에서 저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말에 또 연블리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좀 계속 5월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